군대에서 한 부검인데 질식사로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윤일병 사건이라고 수혈받은 기록도 있었고 부검 감정서를 통해서 폭행에 의한 사망. 근데 죽음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영원한 멈춤, 영원한 정지, 지금의 삶이 소중하다는 건 죽음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주 길진 않구나.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회사를 가시고 오늘도 학교를 가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서울의 이제 9개 경찰서에 발생하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연구원 촉탁을 이뤄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시의 주체는 검사고요. 사법경찰관이 함께 검시 시스템을 이루는데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든지 사고가 의심된다든지 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든지 의료사고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사인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해부를 하는 거. 그걸 바로 부검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틀어서 최종 감정서를 내고 또 그 감정서가 예를 들면 형사사건이다. 살인사건이다. 그러면 법정에 출두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5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데요. 그중에 거의 9천 명 가까이를 부검을 해요. 우리나라의 살인은 통계청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0.6명이니까 400명이 안 돼요, 1년에. 많으냐 적으냐 물어보시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한 400명이 안 되는데 부검 실제로 9천 건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의심될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산업재해라든지 배상보상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 그리고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거에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꼭 범죄만 하는 경우는 아니라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독사인데 이럴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다 사망 원인이 국가는 국민의 사망 원인을 적확히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경찰관의 판단 또 검사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한 부검인데 이제 질식사로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우연히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혹시 다른 사망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부검 감정서, 모든 수사 기록을 다 입수를 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게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그날 9시 뉴스에 쓰겠다고 하시면서 그 많은 기록을 1시간 동안 빨리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일병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보고 수혈받은 기록도 있었고 부검 감정서를 통해서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했고요. 우리 윤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심으로 슬프지만 또 이걸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군인들, 우리 아이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생들 이게 한 번씩 다 우리 남자라면 갔다 오게 되는 여기에 병영부조리를 개선하는데 또 이런 거에 기여했다라는 점에서 재감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도 이 일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하려고 아이를 끌어안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있었어요. 아이는 멀쩡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입양과 파양을 2번 겪으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제가 부검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이제 형사님들이 추적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서도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됐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홀로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라셨는데 또 아이를 또 이렇게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심정이 그분의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던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아이가 제발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마음이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부검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사망했느냐 아니면 태어난 후 사망했느냐에 따라 사산아냐 아니면 살인이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방치해야 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영세부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나자마자 진짜 사망을 했다면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이 되게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부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이의 폐를 물에 띄워봅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응애 하고 울었던 아이들은 폐에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뜨게 돼요, 물에.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바로 사망해서 나온 그러니까 사산아일 경우에는 숨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폐가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하게 되죠. 정말 작아요. 그래서 좀 부검이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경우가 들 때가 많죠. 부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을 보게 되거든요. 형사님들이 신분증을 다 카피해서 갖고 오십니다. 거기를 보면 그분이 가장 근엄한 얼굴,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예쁘게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런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범죄 피해자든 아니면 그분이 사고 피해자든 많이 훼손이 됐든 많이 부패가 됐든 이분도 한때는 찬란했던 우리가 같은 숨을 쉬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드리겠다. 그리고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열심히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암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잔일 질병으로는 심장 관련 사망이 제일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안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흡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거기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심장의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 사망하는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이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게 또 악화가 되고 흡연 같은 경우는 폐에 오랫동안 피시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래서 폐에 이제 막 풍선껌에 부르는 풍선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폐기종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그래서 기관지가 아예 파괴가 돼갖고 기관지 염증 때문에 넓어져 있어서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100% 옵니다. 그러니까 담배 그러면 다 폐암 걱정하시는데 폐암인도 걸리겠지만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피게 되면 100%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극복하는 방법을 아주 많이 가르쳐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도 좋고 참선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마음 챙김 연습이라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음을 좀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두고 그리고 이제 술도 좀 절주하시고 담배는 어느 순간 좀 끊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는 거 의사들한테 적절한 의사에게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과신한다든지 아니면 귀찮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요. 저는 죽음에서 거꾸로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바라보는 의사니까요.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누적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잘 치료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 좀 태만하게 여기고 좀 방심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증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면 또 약을 잘 드시면 정상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엔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의사를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거든요.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성적 질병에 어떤 기미가 있다. 최초의 어떤 그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을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의료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도 굉장히 뭐 동네 나가기만 하면 되게 많잖아요. 비용도 아주 비싼 건 아니라서 원래 초기에 그냥 꼬박꼬박 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놔두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더 크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저 같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의사로서 만나면 안 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지 않도록 미리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치료를 좀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죽음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건조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기능의 영원한 멈춤, 영원한 정지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순환될 때는 지금처럼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위나 바람처럼 의식이 없고 그냥 무형의 존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삶이 소중하다는 건 죽음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주 길진 않구나. 끝이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다. 어쩌면 조금 멀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회사를 가시고 오늘도 학교를 가고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거죠. 아, 네. 그 유언을 쓴다 그러면 다들 아니 뭐 지금 당장 뭐 스스로 뭐 그런 거냐 좀 뭐 왜 그걸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유언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반성이기도 하고 왜 여러분 소설도 소설가가 엔딩을 정해놓고 씁니다. 그 작곡가도 이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미리 생각해놓고 하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끝에 내가 원하는 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정말 소중하게 살다 끝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글로 쓰게 되면 이 중간 과정을 즉 지금 현재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잘 살고 나를 예뻐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언 이거 뭐 그거 재산 남기는 거 아닌가? 뭐 재산은 반은 누구에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쓰자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내가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후회 없는 삶이란 게 있을까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에요. 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았구나. 아쉬운 건 좀 있어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괜찮은 딸, 믿음직한 직장 동료. 여러분이 꿈꾸는 자신만의 포지셔닝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떤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분명한, 선명한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날의 기록을 미리 써본다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이 소중한 삶이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